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자나깨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난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에 대장장이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대장장이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도깨비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하, 걱정하지 마. 난 자네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러 온 거니까. 대장장이는 몹시 무서웠지만 꿈에도 소원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슬금슬금 도깨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도깨비 감투만 있으면 어렵지 않지. 그럼 난 바빠서 이만. 도깨비는 감투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대장장이는 감투를 머리에 써 보았습니다. 여보, 마누라, 이리 와서 나 좀 보구려. 어디 계세요? 여기도 안 계시고 어디서 나는 소리지? 대장장이가 감투를 벗자 아내는 눈앞에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안 보였단 말이오? 그렇다면 이 도깨비 감투를 쓰면 남의 물건을 훔쳐도 아무도 모르겠군. 이튿날부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도둑을 잡기는커녕 물건을 또 잃어버렸다지 뭐예요. 그렇다면 이건 도둑이 아니라 도깨비인가 봐요. 마을이 소란스럽고 분주할수록 대장장이는 더 큰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이 감투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군. 대장장이는 이미 큰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재미삼아 밤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큰 부자가 되었으니 물건 훔치는 걸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아내의 말에 벌컥 화를 내던 대장장이는 감투를 화롯불에 떨어뜨려 커다란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이런, 큰일 났네. 어서 감투에 구멍을 꿰매야지. 그날 밤도 대장장이는 도둑질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기다! 저 까만 점이 바로 도둑이다! 모두 잡아라! 감투를 꿰맨 자리가 표시가 난 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대장장이는 사람들에게 쫓기다 간신히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소. 당신 말대로 이제 도둑질은 그만두겠소. 잘 생각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감투를 쓰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대장장이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감투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감투를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하군. 역시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야. 대장장이는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보다 열심히 일하며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색시 얻은 반쪽이.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자식을 얻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노부부는 자식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눈길은 늘 안쓰럽고 미안해 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구석이 많소. 우리에겐 자식이 연이 없나 보구려. 그런 말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 당신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삼신 할머니께 계속해서 빌어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지극정성을 알아주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들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로 삼신 할머니께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꿈에 백발이 하얀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우물가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가보니 할머니가 우물 안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이리저리 손을 휘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뭘 그렇게 휘젓고 계시나 하며 우물을 보니 글쎄 그 안에 잉어 3마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시면서 3마리 잉어를 아내의 치마 위에 올려 놓으시길래 아내는 그 3마리를 덥석 안아 할머니에게 구울까요? 찔까요? 아니면 찌개를 할까요? 하며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허련히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는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자기의 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앞마당에 있는 우물에 가보았더니 꿈에서 본 것처럼 잉어 3마리가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잉어를 잡아 부엌에 갖다 놓고 내일 저 잉어를 어떻게 요리를 하나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꿈속에서 나온 귀한 잉어이니 그냥 구워서 먹지 말고 푹 고아서 먹자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큰 솥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 어제 잡은 잉어 3마리 중 1마리를 어디선가 얼룩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1마리를 물고 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얼른 달려가 빼앗았지만 그 고양이는 벌써 절반이나 이미 먹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내는 절반이라도 남은 잉어를 다른 2마리와 함께 큰 솥에 넣어 푹 고아서 남편이랑 3일 동안 맛나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딱 10달 뒤 아내는 아들 새 쌍둥이를 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와 둘째 아들은 멀쩡한데 셋째 아들은 반쪽인 거예요. 귀도 하나, 눈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 이렇게 온몸이 절반만 있었습니다. 부부는 셋째만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보, 셋째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겠소. 참 그날 그놈의 고양이가 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셋째는 이러지는 않았을 때 말이요. 여보, 그냥 우리 셋째는 남들보다 하나씩은 부족하지만 하지만 둘 가진 사람보다 더 잘 키워 아주 가성비 좋은 아이로 만듭시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 세 아들들은 모두 잘 자랐습니다. 이제 자기들 인생은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겠다고 두 형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반쪽이도 물론 자기도 형들처럼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형들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계율과 언덕을 지나가는데 형들은 뒤에서 한 다리로
콩콩콩 뛰면서 쫓아오는 반쪽이와 같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반쪽이를 큰 바위에 꽁꽁 동여매 놓고 둘이서만 갔습니다. 자기를 묶어놓고 가버리는 두 형의 뒷모습을 보며 형, 같이 가! 하며 울며 소리냈지만 형들은 아랑곳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반쪽이는 형들이 고개를 넘어 사라져버리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발을 땅에 꾹 대고 끙 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자기의 다리를 쭉 펴니 큰 바위가 땅에서 뽑혀져 나왔습니다. 큰 바위를 등에 지고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큰 바위를 집에다 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보신 어머니가 그게 웬 바위냐? 아, 이거요. 형들이 과거부터 잔치할 때 떡돌로 쓰려고요. 어머니, 저 이제 다시 출발할게요. 그러고는 다시 콩콩, 코고공 뛰면서 형들을 따라갔습니다. 부지런히 뛰어간 덕분에 다행히 형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 같이 가요.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바위를 풀고 쫓아왔지? 아, 일을 어쩌나. 저 녀석이랑 같이 하면 내 스타일이 구겨지는데. 둘째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 말이 나와서 그런데 나도 저 녀석이랑 엮이는 게 싫거든? 그래? 그러면 우리 저 녀석을 나무에 묶어놓고 가자. 그리고 힘겹게 콩콩콩 뛰면서 따라온 반쪽이를 큰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는 아까와 같이 또 끙 하고 힘을 주며 큰 나무를 뽑아 등에 지고서 집에다 또 갖다 놨습니다. 얘야, 이건 또 웬 나무냐? 형들이 과거에 붙어서 잔치할 때 떡 매로 쓰려고요. 그러고는 또 콩콩 뛰면서 형들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지나 겨우 형들을 만나 반가워하는데 이번엔 형들이 반쪽이를 칭덩굴로 칭칭 동여매서 호랑이 굴에 던져 넣고 갔습니다. 그러자 반쪽이를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며 엉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칡덩굴이 두두둑 하며 끊어졌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확 달려들자 반쪽이는 자기가 어벤져스의 타노스인 양 엄지손가락을 탁 튕겨서 그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또 다른 호랑이가 달려들자 이 역시 엄지손가락을 탁 튕겨서 죽여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 굴에 있는 호랑이 한 가족을 죄다 죽이고 그 죽은 호랑이의 가족을 몽땅 벗겨서 어깨에 둘러매고서 굴을 나왔습니다. 반쪽이가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이 저물어 어느 부잣집에 도착하여 그 집 영감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 영감은 반쪽이가 짊어지고 있는 호랑이 가죽이 몹시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쪽이를 자기 집에 하루 머물게 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 반쪽이에게 다가가 자네가 가지고 있는 저 호랑이 가죽이 아주 좋은 것 같구만. 아무 상처도 없이 깨끗한 통가죽이니 말이야. 근데 말일세, 나에게는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나에겐 아주 소중한 딸이지. 자네에겐 지금 소중한 것이 아마도 저 호랑이 가죽인 것 같은데 우리 각자의 소중한 걸 걸고 내기를 하면 어떻겠나? 그 내기는 말일세,
한밤중에 와서 내 딸을 데려가면 색시를 삼고 못 데려가면 호랑이 가죽을 전부 나한테 넘기는 거네. 어떤가 자네 생각은? 저는 보시다시피 반쪽밖에 없는 놈인데 따님이 저를 따를까요? 호랑이 가죽에 욕심이 난 부자 영감은 그래, 입질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건 걱정 말게. 내 비록 이런 산골짜기에 살고 있지만 가정교육만은 누구 못지않게 잘 시켜놨지. 지혜비 말을 하늘처럼 떠봤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것에. 내 약조를 하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영감은 안채로 들어가 자기의 가족을 모두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반쪽에게 저를, 그것도 호랑이 가죽 때문에. 어허, 아니 이 애비가 그놈에게 너를 뺏길 정도로 허술한 인간처럼 보이느냐? 내 절대 너를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그 호랑이 가죽이 한 장이더냐? 무려 6장에 6장. 그 정도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6장이요? 뭐 그렇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날 밤에 부잣집 영감은 대문과 대돌과 지붕에는 하인들을 두고 사랑채에는 아들들을 두고 안채에는 며느리들을 두고 딸이 있는 방문 앞은 영감 내외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반쪽이는 부잣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부잣집 영감이 웃으면서 반쪽이에게 우리 내기를 한 것 같은데 자네가 내 딸을 못 데려갔으니 내가 이긴 거지. 아니에요. 아직 내기는 시작도 안 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약 지으러 가느라 영감님 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서 못 데려와야지 제가 내기에 진 거지 제가 가지 않은 건 아직 내기를 시작 안 했다는 의미지요. 그건 그렇네만. 그럼 오늘 밤에 보세. 둘째 날 밤이 되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안구의 문호를 개똥 그리고 다퍼를 소똥이라고 정하고 그날 밤의 위치에 모든 사람을 정위치 시켜놓고 또다시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반쪽이는 오지 않은 거예요. 어젯밤에 왔다가 실패한 거지? 어서 호랑이 가죽을 내놓으시게. 영감님, 죄송합니다. 집에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어젯밤도 못 갔어요. 오늘 밤에는 꼭 갈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밤이 되어 반쪽이가 꼭 온다는 장담에 영감은 모든 씩솔들을 초저녁부터 대기시켜 놓고 안구호도 어제와는 달리 먹쇠, 장쇠라고 정하고 모두에게 특별 근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주지시킨 후에 모두들 같은 자리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철통 같은 방어에 결국 실패했음을 인정하게나. 우리 아버지 생일이라 못 갔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꼭 가겠습니다. 영감은 반쪽이가 오늘 꼭 온다는 소리에 밤이건 낮이건 오늘 꼭 온다 하였다 하며 모든 식솔들에게 지금 하고 있고 할 예정인 모든 일을 멈추게 하고 아침부터 모두 불러와 암구호도 시키자, 사수하자로 새로 바꾸고 다시 모두를 정위치시키고 꼼짝없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저녁이 되자 모든 식솔뿐만 아니라 자기도 며칠 뜬 눈으로 지내다 보니 도저히 잠을 참을 수 없어 그날 밤을 위해 모두에게 잠시만
아주 잠깐만 눈을 감고 쉬자고 했는데 그만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반쪽이는 한밤중에 장구, 유황, 돌멩이, 시루, 그리고 빈대와 벼룩을 보자기에 싸들고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조심조심 가보니 모두 사흘이나 잠을 못 잔 상태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는 대문과 대돌에 있는 하인들의 상투를 맞잡아 매놓고 지붕에 있는 하인들의 머리에는 시루를 엎어놓고 며느리들에게는 장구를 매놓고 아들들은 상투를 맞잡아 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수염에는 유황을 바르고 마나님의 치마에는 돌멩이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딸이 있는 방에다 빈대와 벼룩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 아야! 문다! 물어! 아야야! 하면서 딸이 방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딸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반쪽이는 방에서 튀어나오는 딸을 냉큼 업고 가면서 딸 데려갑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런 소리에 부잣집 사람은 모두가 잠을 깼습니다. 대문과 대돌에 있는 하인들은 서로 상투나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지붕에 있는 하인들은 하늘이 내려앉는다고 난리를 치고 아들들은 서로 상투나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며느리들은 장구를 둥둥 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영감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성령에 불을 붙이려다 그만 수염에 불이 붙어버리고 그러자 마나님은 영감님 수염에 붙은 불을 끄려고 치마를 아래 위로 휘젓다가 돌멩이들이 날아가는 바람에 영감님 이가 몽땅 다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치는 동안에 딸은 반쪽이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내가 결국 반쪽에게 시집을 가게 됐네. 근데 반쪽이라 어떻게 사랑구실을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발 하나라도 두 발 못지않게 뛰고 어머 그리고 발 하나라도 날 업고 있는 게 두 팔 못지않고 어쩌겠어. 비록 모든 게 반뿐인 반쪽이지만 온전한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하니 내가 이 사람의 반이 되지 뭐. 그러면 나쁘진 않네. 이렇게 반쪽이는 딸을 얻고 집으로 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그 딸을 색시로 삼아 잘 살았답니다. 명사수 유복이.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 사냥꾼에게는 유복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강산 호랑이가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와 마을 듬성 묶여 있었던 황소를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복이 아버지는 그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 금강산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그때부터 동네 아이들은 유복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복이는 아이들의 놀림에 아랑곳 없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날마다 총 쏘는 연습만 하였습니다. 서서 쏴, 앉아 쏴, 쪼그려 쏴, 엎드려 쏴 등 사격 자세는 물론 장정과 조준 등을 숙달하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유복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강산에 가서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히 이보기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총을 쏴 이 애미의 물동이 손잡이를 맞춰 내 아버지와 연을 맺게 되었다. 너도 그리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자 이보기는 총을 들고 앞 동산에 올라가 산 아래에서 물을 길어오는 아낙네의 물동이 손잡이를 겨냥해 한 방에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물벼락을 맞은 그 아낙네는 길길이 화를 내며 저런 애비 없는 자식이 사람 잡는다고 이보기 어머니에게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이보기 어머니는 조용히 총에 맞아 깨진 손잡이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아버지는 심리 밖에서 바늘 구멍도 맞히셨는데 너는 손잡이 구멍을 맞히지 못하고 항아리를 깨트리다니 어째 그런 실력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보기는 씩씩거리며 심리박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머니 반지꼬리 함에 있는 바늘을 향해 총을 쏴 한 방에 바늘 구멍을 맞춰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사 이러다간 집안에 남아있는 게 없겠다 싶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복이는 비상식량으로 누룽지 한 자루를 메고서 금강산으로 올라가 금강산 골짜기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 유복이가 바위 위에 앉아 누룽지를 먹고 있는데 늙은 중이 지나가다가 유복이를 훌쩍 보더니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얘야, 그 누룽지 좀 나눠 먹자. 그거 맛있겠다. 맨날 전기밥솥을 먹다 보니 누룽지 먹어본 지가 참 오래됐구나. 유복이가 배낭 속에서 누룽지를 꺼내주니까 중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룽지를 먹고 있는 중을 살짝 보니까 뾰족한 이빨로 누룽지를 뜯어먹으며 누룽지를 쥔 손엔 손톱이 짐승처럼 길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유복이는 이놈이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재빨리 앉아서 자세로 움츠려 총을 겨누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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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을 쏘았습니다. 누룽지를 음미하며 맛있게 먹다 총 한 세례를 맞은 중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니 갑자기 늙은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랑이 한 마리를 처치하고 나서 유복이가 다시 꼬불꼬불 산길을 걸어가는데 웬 할머니가 감자 바구니를 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멈, 배고픈데 감자 하나만 좀 줘. 그러자 할멈이 유복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 감자는 우리 영감이 먹을 약이야. 글쎄, 어떤 나쁜 놈한테 총을 맞았다는데 이걸로 빨리 가서 살려야 돼. 감자 하나 안 주는 참 인심 나쁜 할멈이라 생각하며 감자가 진짜 많이 없어서 그런가 하며 감자 바구니를 힐끔 쳐다보니 할멈 손등이 아까 만났던 중처럼 털이 수북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서서 가는 할멈을 향해 서서 쏴 자세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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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할멈은 뒤로 벌러덩 자빠져 두 바퀴 반을 돌더니 호랑이로 변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웬일인가 하며 산속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젊은 색시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색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혹 물 한 모금만 먹을 수 있겠소? 그러자 색시가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 물은 우리 시부모님이 드실 약이에요. 글쎄 어느 무지막지만 놈한테 총을 맞았다는데 빨리 가서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유복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얻어 마셔 기분이 안 좋은 유복이가 괘씸해서 지나가 버린 색시의 뒷모습을 쳐다보니 글쎄 걸어가며 흔들리는 치맛자락 사이로 호랑이의 꼬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유복이는 펄쩍 엎드려 후다닥 총을 겨뤄 탕탕 타다당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총알을 맞은 색시는 펄쩍 뛰어 올랐다 떨어지면서 벌러덩 누워 호랑이로 변해 죽어버렸습니다. 연달아 3마리의 호랑이를 죽인 이복이가 휘바람을 불며 산 모퉁이를 돌고 있을 때 웬 젊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보시오,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는 거요? 그러자 젊은이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부모님과 아내가 총을 맞았다고 해서 급히 살리러 가는 길이라오. 그러니 말 걸지 마시고 갈 길 가시오. 아이, 골든타임이 5분 되는데, 이거 누구부터 구해야 하나? 그런데 이복이가 지나가는 젊은이의 궁둥이를 봤더니 긴 꼬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복이는 이것도 놓치지 않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무릎사 자세로 호랑이를 겨누며 탕탕 타당 쏘았답니다. 젊은이 역시 뛰어가다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호랑이로 변해 죽어버렸습니다. 호랑이 4마리를 다 죽였으니 아버지 원수를 다 갚았겠구나 생각하며 유유히 큰 고개를 넘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산처럼 커다란 호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유복이는 4마리를 죽인 경험을 삼아 재빨리 능숙한 솜씨로 총을 겨누고 탕탕 타당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놈의 호랑이가 매트릭스처럼 허리를 이리저리 흔들리며 총알을 피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유복이는 다시 재조준하여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에 총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젊은 호랑이를 잡고 그만 한 가족을 다 잡았으니 됐다 싶어 총알을 재장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유복이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조그만 녀석이 내 피부치를 죽이다니. 한 입에 삼켜 호랑이 뱃속으로 굴러 떨어진 유복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 뱃속에는 사람뼈가 잔뜩 쌓여 있었고 또 뼈 무더기 속에 총이 한 자루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자세히 보니 아버지 이름 석자가 총 개머리판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버지를 잡아먹었니 바로 이놈이었어. 유복이는 아버지의 총을 어루만지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한 구석에 웬 처녀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유복이는 얼른 달려가 처녀를 깨웠습니다.
어머나, 여기가 어디예요? 처녀는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놀라지 마오. 여긴 호랑이 뱃속이라오. 네? 뱃속이요? 전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호랑이 뱃속에 있었던 거네요? 어머, 이를 어찌해? 처녀, 낙심 말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소. 우리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궁리나 해봅시다. 그리고서 아버지의 총에 자기의 총알을 장전하여 호랑이 배가죽을 향해 총을 쏴 버렸습니다.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난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뱃속에선 와르릉 쾅쾅 천둥치는 소리가 나더니 우당탕 쿵쾅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복이와 처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조금 지나 가까스로 일어난 유복이가 빛이 쬐끔 솟아나는 곳으로 다가가 그 뚫린 뱃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바위 위에 늙은 곰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끙끙대며 곰에게 어우, 신령님, 신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우, 배가 갑자기 아파 죽겠어요. 먼 곳은 없고, 그저 조그만한 사람 하나 먹은 것밖에 없는데, 쉽지 않고 먹어서 그런가? 상했나? 아이고, 배야, 어찌하나요? 늙은 곰은 눈을 지그시 감고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앞만 봐도 상한 걸 먹은 듯하니 싱싱한 과일을 먹어보아라. 그러면 나을 것이니라. 호랑이는 숲으로 달려가 허겁지겁 과일을 따 먹었습니다. 이복이와 처녀는 마침 배가 고팠는데 갑자기 사가며 배가 막 굴러 떨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옳거니 하고 배부르게 과일을 먹었답니다. 호랑이는 그래도 배가 아파서 다시 곰을 찾아갔습니다. 신령님, 과일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시원한 약수를 마시거라. 호랑이는 약수터로 달려가 벌컥벌컥 약수를 마셨습니다. 유복이와 처녀는 마침 목이 말랐는데 시원한 약수가 쏟아져 들어오니 옳거니 하며 실컷 받아 마셨습니다. 다시 기운을 차린 유복이는 호랑이 배에 여기저기에 총을 쏴댔습니다. 호랑이 배가죽은 금세 구멍이 숭숭 뚫려버렸고 호랑이는 얼마나 아팠던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산신령 곰은 돌팔이다 하며 소리 지르며 이 봉우리 저 봉우리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어느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낙호봉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있는 봉우리를 보더니 낳고? 호랑이가 떨어진다고? 그럼 여기가, 그리고 그만 객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죽었답니다. 이복이와 처녀는 꼼짝도 안 하는 호랑이를 보고 죽었구나 생각하고 백가죽을 찢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녀는 서울에 사는 고위 간직인 정승의 딸이었습니다. 유복이는
처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호랑이 가죽을 처녀 아버지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처녀 아버지는 죽었던 딸이 돌아오니 몹시 기뻐하며 유복이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복이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서 아들, 딸, 아들을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지아비도 총으로 날 역더니만 유복이도 총으로 각시를 넣네. 역시 그 총이 문제야. 호랑이 형님. 옛날 어느 산밑 작은 초가집에 어머니와 먹새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먹새는 나무를 베어 팔며 생계를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새가 산속에서 밑둥이 굵은 나무를 베느라 벅벅 도끼질이 한창인데 갑자기 등두에서 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먹새는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한 입에 먹새를 잡아 먹을 듯이 입을 쫙 벌리며 덤벼들었습니다. 먹새는 만일 여기서 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어머니가 홀로 남으신다면 절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이 위험을 어떻게 벗어날지 머리를 획획 굴렸습니다. 그래서 먹새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앞에 철퍼덕 엎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형님,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겨우 뵙는군요. 호랑이는 한 입에 꿀꺽 하려다 말고 왕방울 만한 눈을 휘둥그레 뜨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에이? 형님이라니? 내가 왜 네 형님이냐? 난 호랑이고 넌 사람인데 어째 형제란 말이냐? 먹새는 살고 보자 싶어 열심히 둘러댔습니다. 형님은 사람이셨고 이름은 강새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되어 옛 기억을 모두 잃으신 게지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나무하러 가신 이 형님이 호랑이가 되는 꿈을 꾸셨답니다. 먹새는 호랑이 입 가운데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형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이 제대로 영양 보충을 못하셔서 글쎄 형님이 언청이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윗입술 가운데가 찢어진 호랑이를 만나면 제 형님인 줄 알라고 늘 말씀하셨죠. 아, 형님. 어머니는 밤낮 없이 형님 걱정하느라 몸까지 약해지셨답니다. 호랑이는 혀로 자기 입술을 문질러 보고 가운데가 찢어져 있는 것을 알자 깜짝 놀라며 정말 자기가 예전에 사람이었다가 호랑이로 변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는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서 가슴이 메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우야, 오늘 널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내가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살 뻔했다. 지금 당장 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만 몸이 약하신데 호랑이 나를 보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그러니 아우야, 내가 내 몫까지 효도를 해다오. 먹새는 이제 살았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호랑이는 자기의 아우를 보호하는 약
멀찌감치 뒤따라가며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과 자기가 호랑이에게 한 얘기를 어머니에게 하며 만일 호랑이가 집 근처에 어슬렁거려도 전혀 놀라시지 말라고 오히려 반가워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집 마당에 퉁 하는 소리가 들려 눈 비비며 나갔더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마당에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먹새는 이게 웬 걸까 하고 갸웃거리다가 이마를 탁 치며 어머니, 아마도 어제 그 호랑이가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근처에 있을 줄 모르니 어머니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산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자 멀리서 호랑이가 엉 하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눈비 몰아치는 날조차 관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사슴이며 노루며 멧돼지 등 크고 작은 산짐승들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머니와 먹새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털가죽은 벗겨서 장에 내다 팔았는데 갓 잡은 산짐승이라 윤기가 자르르 나 먹새의 털가죽은 더욱 비싸게 팔려 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매일같이 잡아다주는 짐승 덕에 잘 살게 된 먹새는 참한 색시와 혼인도 하였습니다. 혼인하는 날에는 산 짐승을 2마리나 보내 그 고기로 잔치를 푸짐하게 차릴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먹새는 자기의 처에게 여태까지의 일과 호랑이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호랑이를 보면 놀라지 말고 잘 대해주라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먹새는 마음속 깊이 호랑이를 진짜 형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하루 먹새가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 아니 형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오야, 내 어머니를 멀리서만 바라다 보며 함께한 시간이 없구나.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고 우리 한 가족이 같이 하는 시간을 갖고 싶구나. 아오야, 어떠니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제 처도 시집을 와서 시아주버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고 어머니도 무척 보고 싶어 하시니 제가 날 잡아 우리 가족끼리 어디 시원한 계곡에라도 가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그래. 그러면 정말 좋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 먹새는 어머니와 철을 불러놓고는 우리가 호랑이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기는 이젠 호랑이를 형님처럼 생각한다며 호랑이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니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만 하지 말고 우리 가족처럼 대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좋은 날 먹새의 가족은 산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계곡 바위 넓은 곳에 자리를 깔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개울 건너편에서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오는 거예요. 먹새의 가족은 먹새가 시키는 대로 놀라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상한 미소를 보이셨고 처는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 곁으로 와 어머니를 감싸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호랑이는 좋은 듯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러그러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호랑이가 온 정성을 기울였지만 어머니는 추운 겨울을 못 견뎌내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먹새 내외는 엉엉 목 놓아 울고 뒷산 골짜기에서는 호랑이 형님이 엉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몇 날 며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먹새는 다시 부지런히 논일 들일을 하며 바삐 살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먹새는 형님은 잘 계실까? 보고 싶네 하며 나무하러 갈 때면 호랑이 형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을 길게 빼고는 이쪽 저쪽 둘러보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와 먹새는 술과 고기와 떡을 싸들고 오랜만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형님이 바싹 여인 채 무덤을 감싸안고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정신 차리세요. 먹새는 호랑이를 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우야, 너를 보고 눈을 감아서 다행이다.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멀리서나마 뵐 때가 그립구나. 그때는 사냥을 해도 어머니께 드릴 거라 즐거웠는데 이 엄동설 안에 찬 땅바닥에 어머니를 홀로 두니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구나. 눈이 나려 나를 덮는 이 밤에는 어머님이 오시려나. 지난 7월 어머니와 함께하며 그 품에 안겼던 그 향기. 됨비 세차게 내리고 씻겨도 차마 떨치지 못하리라. 달 비치던 푸르 강가엔 쐐기풀이 옷자라고 구름 뒤에 어설프게 숨은 어머님의 미소. 이제 가신 어머님을 애써 기다려 무엇하나. 이곳을 지나가면 그 온기가 먼저 마주오는데 내 마음엔 이미 짙게 배어버린 어머니의 미소. 이 생에 살아서 못 만난들 어떠하나. 이제 이 생에 살면서 어머니의 미소와 온기를 다시 못 만난다 해도 내 모두 잃고 하나 얻은 것이니 그대를 사랑합니다. 호랑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먹새는 친형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형님을 어머니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 주었지요. 먹새 내외는 매년 꼬박꼬박 벌초를 하고 제사도 올려주며 죽을 때까지 호랑이 형님을 잊지 않았답니다. 색시 얻은 반쪽이.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자식을 얻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노부부는 자식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눈길은 늘 안쓰럽고 미안해 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구석이 많소. 우리에겐 자식이 연이 없나 보구려.
그런 말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 당신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삼신 할머니께 계속해서 빌어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지극정성을 알아주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들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로 삼신 할머니께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꿈에 백발이 하얀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우물가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가보니 할머니가 우물 안에 손을 집어 넣으시고 이리저리 손을 휘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뭘 그렇게 휘젓고 계시나 하며 우물을 보니 글쎄 그 안에 잉어 3마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시면서 3마리 잉어를 아내의 치마 위에 올려 놓으시길래 아내는 그 3마리를 덥석 안아 할머니에게 구울까요? 찔까요? 아니면 찌개를 할까요? 하며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허련히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는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자기의 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앞마당에 있는 우물에 가보았더니 꿈에서 본 것처럼 잉어 3마리가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잉어를 잡아 부엌에 갖다 놓고 내일 저 잉어를 어떻게 요리를 하나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꿈속에서 나온 귀한 잉어이니 그냥 구워서 먹지 말고 푹 구워서 먹자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큰 숯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 어제 잡은 잉어 3마리 중 1마리를 어디선가 얼룩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1마리를 물고 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얼른 달려가 빼앗았지만 그 고양이는 벌써 절반이나 이미 먹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내는 절반이라도 남은 잉어를 다른 2마리와 함께 큰 솥에 넣어 푹 구워서 남편이랑 3일 동안 맛나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딱 10달 뒤 아내는 아들 새 쌍둥이를 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와 둘째 아들은 멀쩡한데 셋째 아들은 반쪽인 거예요. 귀도 하나, 눈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 이렇게 온몸이 절반만 있었습니다. 부부는 셋째만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보, 셋째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겠소. 참 그날 그놈의 고양이가 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셋째는 이러지는 않았을 때 말이요. 여보, 그냥 우리 셋째는 남들보다 하나씩은 부족하지만 하지만 둘 가진 사람보다 더 잘 키워 아주 가성비 좋은 아이를 만듭시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 세 아들들은 모두 잘 자랐습니다. 이제 자기들 인생은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겠다고 두 형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반쪽이도 물론 자기도 형들처럼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형들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계율과 언덕을 지나가는데 형들은 뒤에서 한 다리로 콩콩콩 뛰면서 쫓아오는 반쪽이와 같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반쪽이를 큰 바위에 꽁꽁 동여매 놓고 둘이서만 갔습니다. 자기를 묶어놓고 가버리는 두 형의 뒷모습을 보며 형, 같이 가! 하며 울며 소리냈지만 형들은 아랑곳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반쪽이는 형들이 고개를 넘어 사라져버리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발을 땅에 꾹 대고 끙 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자기의 다리를 쭉 펴니 큰 바위가 땅에서 뽑혀져 나왔습니다. 큰 바위를 등에 지고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큰 바위를 집에다 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보신 어머니가 그게 웬 바위냐? 아, 이거요. 형들이 과거부터 잔치할 때 떡돌로 쓰려고요. 어머니, 저 이제 다시 출발할게요. 그러고는 다시 콩콩, 코고공 뛰면서 형들을 따라갔습니다. 부지런히 뛰어간 덕분에 다행히 형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 같이 가요.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바위를 풀고 쫓아왔지? 아, 일을 어쩌나. 저 녀석이랑 같이 가면 내 스타일이 구겨지는데. 둘째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 말이 나와서 그런데 나도 저 녀석이랑 엮이는 게 싫거든? 그래? 그러면 우리 저 녀석을 나무에 묶어놓고 가자. 그리고 힘겹게 콩콩콩 뛰면서 따라온 반쪽이를 큰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는 아까와 같이 또 끙 하고 힘을 주며 큰 나무를 뽑아 등에 지고서 집에다 또 갖다 놨습니다. 얘야, 이건 또 웬 나무냐? 형들이 과거에 붙어서 잔치할 때 떡 매로 쓰려고요. 그러고는 또 콩콩 뛰면서 형들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지나 겨우 형들을 만나 반가워하는데 이번엔 형들이 반쪽이를 칭덩쿨로 칭칭 동여매서 호랑이 굴에 던져 넣고 갔습니다. 그러자 반쪽이를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며 엉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칡덩쿨이 두두둑 하며 끊어졌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확 달려들자 반쪽이는 자기가 어벤져스의 타노스인 양 엄지손가락을 탁 튕겨서 그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또 다른 호랑이가 달려들자 이 역시 엄지손가락을 탁 튕겨서 죽여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 굴에 있는 호랑이 한 가족을 죄다 죽이고 그 죽은 호랑이의 가족을 몽땅 벗겨서 어깨에 둘러매고서 굴을 나왔습니다. 반쪽이가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이 저물어 어느 부잣집에 도착하여 그 집 영감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 영감은 반쪽이가 짊어지고 있는 호랑이 가죽이 몹시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쪽이를 자기 집에 하루 머물게 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 반쪽이에게 다가가 자네가 가지고 있는 저 호랑이 가죽이 아주 좋은 것 같구만. 아무 상처도 없이 깨끗한 통가죽이니 말이야. 근데 말이세, 나에게는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나에겐 아주 소중한 딸이지. 자네에겐 지금 소중한 것이 아마도 저 호랑이 가죽인 것 같은데 우리 각자의 소중한 걸 걸고 내기를 하면 어떻겠나? 그 내기는 말일세, 한밤중에 와서 내 딸을 데려가면 색시를 삼고 못 데려가면 호랑이 가죽을 전부 나한테 넘기는 거네. 어떤가 자네 생각은?
저는 보시다시피 반쪽밖에 없는 놈인데 따님이 저를 따를까요? 호랑이 가죽에 욕심이 난 부자 영감은 그래, 입질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건 걱정 말게. 내 비록 이런 산골짜기에 살고 있지만 가정교육만은 누구 못지않게 잘 시켜놨지. 지혜비 말을 하늘처럼 떠봤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것에. 내 약조를 하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영감은 안채로 들어가 자기의 가족을 모두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반쪽에게 저를, 그것도 호랑이 가죽 때문에. 어허, 아니 이 애비가 그놈에게 너를 뺏길 정도로 허술한 인간처럼 보이느냐? 내가 절대 너를 뺏기지 않을 자신 있으니 그런 내기를 한 거지. 그리고 그 호랑이 가죽이 한 장이더냐? 무려 6장이 6장. 그 정도가 되니까 그런 내기를 한 거지. 6장이요? 뭐 그렇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날 밤에 부잣집 영감은 대문과 대돌과 지붕에는 하인들을 두고 사랑채에는 아들들을 두고 안채에는 며느리들을 두고 딸이 있는 방문 앞은 영감 내외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반쪽이는 부잣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부잣집 영감이 웃으면서 반쪽이에게 우리 내기를 한 것 같은데 자네가 내 딸을 못 데려갔으니 내가 이긴 거지. 아니에요. 아직 내기는 시작도 안 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약 지으러 가느라 영감님 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서 못 데려와야지 제가 내기에 진 거지 제가 가지 않은 건 아직 내기를 시작 안 했다는 의미지요. 그건 그렇네만. 그럼 오늘 밤에 보세. 둘째 날 밤이 되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안구의 문호를 개똥 그리고 다퍼를 소똥이라고 정하고 그날 밤의 위치에 모든 사람을 정위치 시켜놓고 또다시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반쪽이는 오지 않은 거예요. 어젯밤에 왔다가 실패한 거지? 어서 호랑이 가족을 내놓으시게. 영감님, 죄송합니다. 집에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어젯밤도 못 갔어요. 오늘 밤에는 꼭 갈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밤이 되어 반쪽이가 꼭 온다는 장담에 영감은 모든 씩솔들을 초저녁부터 대기시켜 놓고 안구호도 어제와는 달리 먹쇠, 장쇠라고 정하고 모두에게 특별 근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주지시킨 후에 모두들 같은 자리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철통 같은 방어에 결국 실패했음을 인정하게나. 우리 아버지 생일이라 못 갔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꼭 가겠습니다. 영감은 반쪽이가 오늘 꼭 온다는 소리에 밤이건 낮이건 오늘 꼭 온다 하였다 하며 모든 식솔들에게 지금 하고 있고 할 예정인 모든 일을 멈추게 하고 아침부터 모두 불러와 암구호도 시키자, 사수하자로 새로 바꾸고 다시 모두를 정위치시키고 꼼짝없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저녁이 되자 모든 식솔뿐만 아니라 자기도 며칠 뜬 눈으로 지내다 보니 도저히 잠을 참을 수 없어 그날 밤을 위해 모두에게 잠시만 아주 잠깐만 눈을 감고 쉬자고 했는데 그만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반쪽이는
한밤중에 장구, 유황, 돌멩이, 시루, 그리고 빈대와 벼룩을 보자기에 싸들고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조심조심 가보니 모두 사흘이나 잠을 못 잔 상태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는 대문과 대돌에 있는 하인들의 상투를 맞잡아 매놓고 지붕에 있는 하인들의 머리에는 시루를 엎어놓고 며느리들에게는 장구를 매놓고 아들들은 상투를 맞잡아 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수염에는 유황을 바르고 마나님의 치마에는 돌멩이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딸이 있는 방에다 빈대와 벼룩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 아야! 문다! 물어! 아야야! 하면서 딸이 방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딸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반쪽이는 방에서 튀어나오는 딸을 냉큼 업고 가면서 딸 데려갑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런 소리에 부잣집 사람은 모두가 잠을 깼습니다. 대문과 대돌에 있는 하인들은 서로 상투나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지붕에 있는 하인들은 하늘이 내려앉는다고 난리를 치고 아들들은 서로 상투나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며느리들은 장구를 둥둥 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영감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성령에 불을 붙이려다 그만 수염에 불이 붙어버리고 그러자 마나님은 영감님 수염에 붙은 불을 끄려고 치마를 아래 위로 휘젓다가 돌멩이들이 날아가는 바람에 영감님 이가 몽땅 다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치는 동안에 딸은 반쪽이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내가 결국 반쪽에게 시집을 가게 됐네. 근데 반쪽이라 어떻게 사랑구실을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발 하나라도 두 발 못지않게 뛰고 어머 그리고 발 하나라도 날 업고 있는 게 두 팔 못지않고 어쩌겠어. 비록 모든 게 반뿐인 반쪽이지만 온전한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하니 내가 이 사람의 반이 되지 뭐. 그러면 나쁘진 않네. 이렇게 반쪽이는 딸을 얻고 집으로 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그 딸을 색시로 삼아 잘 살았답니다. 구미호의 슬픔. 옛날에 아주 술을 좋아하는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술 마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여 전국 각지로 소금 장사를 하면서 소금 판돈으로 허구헌날 방문한 지역의 특산주를 마신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늘 형편은 어려웠고 장사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해 늘어져 있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소금 판돈으로 술을 대낮부터 거하게 마시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느 묘지 앞에 꼬리가 9 달린 백여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우가 그 묘지를 파헤치면서 사람의 두개골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소금장수는 술기운이 확 달아나며 너무 놀라 꼼짝하지 않고 바위 뒤에 숨어 여우가 하는 짓을 엿보았습니다. 묘지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꺼낸 여우가 자기 머리에 씌우더니 이건 좀 작네. 옆에 있는 무덤을 파볼까? 그리고 옆에 있는 묘지를 파헤치더니 또 사람의 두개골을 꺼내 써보았습니다. 이건 뒤가 커.
이런 건 머리를 몇 번 흔들면 빠져버리는 거 말지. 다른 거 파보자. 이러면서 이 무덤 저 무덤을 파헤치면서 무덤의 두개골을 꺼내 써보더니 자기의 머리에 맞는 적당한 두개골을 발견하고는 드디어 발견했네. 아주 적당하게 잘 맞는군. 어디 한번 제대로 써볼까? 그리고 그 해골을 자기 머리에 씌우니까 그 여우가 감쪽같이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위 뒤에서 여우를 엿보고 있었던 소금장수는 깜짝 놀라 그만 헉 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로 변신한 여우가 소금장수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더니 누가 있는가 하며 바위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냄새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인간 냄새가 살살 나는데? 그리고는 휙휙 하며 제주를 두세 번 넘더니 어느새 소금장수의 뒤편으로 와 날카로운 손톱으로 소금장수의 간을 빼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소금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여우님, 살려주세요. 전 매일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 간은 상해서 맛이 없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편식 안 하고 반찬 투정 안에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지. 그리고 내 간은 술에 쩔어져 있으니 술과 안주를 동시에 먹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더 안 드는 거지요. 아이고, 여우님, 그 술에 쩔어 사는 건 저 하나면 족하지요. 어여쁘신 백여우님이 술에 쩔어 있는 건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요. 그러니 제 간을 드실 생각은 마시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흥! 내가 널 살려주면 내 모습을 본 내가 날 알아볼 텐데 그럴 수는 없다. 이 두개골도 겨우 찾은 거란 말이다. 집에 늙으신 홀어머니와 저 하나만을 의지하며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낙네가 있습니다요. 만일 제가 죽으면 어머님은 누가 보살피며 저 하나만을 바라보는 제 처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든 오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이 한 목숨 살려주신 여우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우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놈의 간을 먹으면 내 기운이 너무 강해져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텐데 할 수 없다. 금강산도 간우경이라 하지만 내 더 큰일을 위하여 이놈의 간을 포기하자. 여우는 소금장수에게 등을 돌리며 원래 내가 인간을 믿지 않지만 내일 나에게 중요한 큰일이 있고 또 너의 불쌍한 식솔들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너를 한번 믿어보고 놔줄 터이니 운이 아주 좋은 줄 알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소금장수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외칠 때 여우는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우에게 목숨을 구한 소금장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을로 내려와 주막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밖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마을에는 큰 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 음식 장만해 가는 사람,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매우 소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구판이 열리는 성황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글쎄, 어제 보았던 할머니로 변신한 그 여우가 무당옷을 입고 아주 신명나게 구판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옳거니, 저 여우를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아니야, 내가 저 여우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를 하였는데 하루도 안 돼 그 맹세를 깨버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 어찌 이래가지고 사내 대장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지켜나 봐야겠네. 소금장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멀찌감치 서서 구판을 보고 있었는데 신명나게 구판을 벌이고 있었던 여우가 너무 힘이 들었던 나머지 감추고 있었던 꼬리 하나가 그만 본 모습으로 변해 치맛자락 사이로 뾰족하게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갑자기 무당 할머니의 치맛자락에서 솟아난 여우 꼬리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버드나무 줄기로 만든 밧줄엔 여우가 꼼짝 못하니 그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얘기를 해놓고 열심히 굿을 하고 있는 여우를 빙글에 둘러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일제히 소리를 질러 여우가 놀라는 사이 젊은이들은 여우를 밧줄로 꽁꽁 묶었고 여우가 변신을 못하도록 팥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괴로워하면서 할머니에게서 자기의 본 모습인 여우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우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꼬리 9 달린 구미호를 잡았다고 모두 기뻐하며 구판의 음식을 잔치 음식으로 바꾸고 마을에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흥겨운 축제에 모두들 잠든 시간에 소금장수는 조용히 여우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 다가가 여우를 살며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안고 그 마을을 빠져나와 깊은 산골로 도망갔습니다. 어느 높은 절벽에 다다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아니 소금장수야, 난 널 잡아먹으려 했는데 어째 날 구해줬니?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 했다. 내 비록 술을 좋아하고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내 너에게 목숨을 건진 걸 어찌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어느덧 밤이 되고 둘은 사이좋은 사이가 되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산골짜기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여우가 너무 기분이 좋아 제주를 이리저리 넘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 깊은 절벽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앞다리가 절벽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장수가 달려들어 얼른 여우의 앞다리를 붙잡아 끌어올려 주었답니다. 여우는 소금장수의 손을 붙잡고 간신히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소금장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여우를 올리느라 절벽 가장자리에 있었던 소금장수가 이번에는 오히려 절벽 밑으로 미끄러져 절벽 끝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여우는 얼른 뛰어가 소금장수의 팔을 잡기 위해 자기의 손을 뻗었는데 여우의 손에는 소금장수 같은 손가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손톱뿐. 여우는 자기의 손톱으로 소금장수의 손을 잡으려고 앞발로 계속 휘저었는데 그것이 그만 오히려 소금장수의 손에 상처를 주고 소금장수는 그 상처가 너무 아파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여우는 떨어지는 소금장수와 자기의 손톱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밤하늘에 달을 보며 슬프게 울부짖었답니다.